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수원 아카데미 소속 김영삼 강사입니다. 여기 이제 한 세 번인가 네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갑고요. 이제 절반이 넘어갔네요, 시민교육. 그죠? 예. 자, 여러분들 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름 되면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왜 뜨거운 복날에 뜨거운 보신탕 먹고 이래야 돼요? 이열치열. 이열치열. 또 다른 분, 혹시 아시는 분? 이열치열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모르세요? 왜 복날 보신탕 삼계탕 이런 걸 먹는지 모르세요? 기력 회복. 땡입니다. 두 분 다 땡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 온도 맞죠? 자, 왜 그러냐면요. 평생을 드셨는데 지금 모르시잖아.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이제 다 더우니까 그냥 찬물만 그냥 펄컥 보고 먹잖아요. 근데 몸에 찬 거가 들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따뜻한 국물에다가 좀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보신탕, 삼계탕 평상시에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날 줄 서가지고 가서. 자, 그만큼 우리 몸이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회원님들 건강 관리에 너무나 좋다. 그래서 조금 차가운 게 땡기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미지근한 물 또 가능하면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여러분들 면역력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우리 강사님이 최대한 좀 재밌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유머 감각은 별로 없는데 최대한 우리 쉽고 재밌게 좀 디파이에 대한 강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디파이라고만 하지 않고 부제목을 제가 좀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의 미래 금융이다.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아왔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디파이만 아시는 것보다는 왜 디파이가 필요하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언급하면서 디파이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디파이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던 금융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 네이즘 컴퍼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가? 한마디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공유경제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 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업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세계적인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와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공유 경제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겉에 포장은 공유 경제를 했지만 실제는 독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회사 네이즘 컴퍼니는 진정한 공유 경제 플랫폼을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면에 깔려 있고 스타트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을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네이즘 컴퍼니를 만났을까요? 예, 저는 단 한 명도 네이즘 컴퍼니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연찮게 네이즘 컴퍼니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인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한 2주, 3주 만에 회사를 어떻게 제가 선택을 했을까? 한 가지는 단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겪어왔던 그런 회사들 아니면 그런 경제 시스템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이 이제 당연히 좋은 쪽의 다른 점이었겠죠. 그래서 선택을 제 혼자 이제 한 2주, 3주 정도 회사 분석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금융 쪽에 특히 가상자산 쪽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혹시 뉴스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 왼쪽에 저분이 누굴까요? 예? SEC. 한분 다 있으시네. SEC.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굴까요? 6월 9일 날 한국에 왔었는데, 6월 9일 날 한국에 제가 초대를 해서 왔었습니다. 예, 샘 울트만이라고. 첫 번째 게리 겐슬러라는 분입니다. 지금 SEC라고 미국의 증권거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SEC 위원장이 최근에 6월 6일 날, 요거는 이제 6월 7일 날 기사인데요. 6월 6일 날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너인 중국계 캐나다인 그 오너도 CEO도 기소를 했습니다. 무려 13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지금 기소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6월 7일 날 코인베이스라는 또 미국의 굉장히 큰 가상화폐 거래소를 바로 다음날 또 그 법원에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알트 코인들이 굉장히 한 20-30%씩 다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는 하원의원에서는 지금 사임하라고 지금 그 법안도 냈고요. 막 여러 군데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샘 알트만인데요. 6월 9일 날 한국에 방문했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챗GPT라는 오픈 AI 창업자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젤리에 보시면 AI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만 직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다시 생기는 것도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그거는 초봉이 약 연봉 4억 정도 된답니다. 그 질문, 챗 GTP 할 때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엔지니어 연봉 4억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월드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일자리들을 AI 로봇이 이제 뺐다 보니까 기본적인 소득을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나이가요 지금 38, 9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회사들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있는 젊은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미 SEC가 이렇게 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법원에 기소하면서 또 다른 이제 디파이 시장도 지금 이제 폭풍 속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거는 6월 13일 날 기사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또 다시 최근 업데이트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버렌버그 보고서라는 이제 그 독일의 회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스테이블 코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디보 코인, 뭐 이런 것을 NCT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디파이 다음 목표가 SEC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도 지금 작년부터 많이 이렇게 위축돼 있지만 더더욱이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기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들을 계속 뭔가 지금 견제를 하고 안 되겠다, 이게 그냥 놔둬서는 자기들 밥그릇을 다 뺏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어서 이제 향후에 그 방향성이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ETF. 혹시 이제 증권회사에 뭐 약간 자금이 있으셔갖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ETF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겁니다. ETF가. 그 블록체인을 이제 ETF, 현물 ETF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규모가 무려 1경 3천조 된. 1경. 조가 아니고요. 1경. 그 정도 되는 지금 세계적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며칠 전에 SEC, 아까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던 그 SEC에다가 우리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인정해달라 그래갖고 지금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또
그 알트코인들이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월 초에 지금 6월 초까지 계속 이렇게 등락을 하던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4천만 원 가까이 지금 3,900 아까 보니까 3,900 뭐 50만 원 이때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대형 가상거래소를 SEC가 제재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거는 세계적인 블랙락이라는 기관 투자거든요. 기관 투자가가 이제 이 비트코인에 유동 자금을 지금 넣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 따라서 며칠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자, 블랙락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1경이라고 그랬죠. 1경. 네, 운영하는 규모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허가 신청을 3일 전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요. 블랙락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회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ETF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SEC에서 안 받아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하자마자 타임리하게 지금 블랙락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신청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다렸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지금 블랙락이 기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이 언더라잉 어셋이 되는 기초 자산이 되는 그 현물 ETF를 신청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개인이 들어오는 거죠, 개인. 기관이나 법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자, 그 정도로 지금까지는 기관이나 법인들이 이 가상자산에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돈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현물 ETF를 신청하게 돼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은 거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민주당의 그 상위층하고 굉장히 이 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그냥 우리가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신청해볼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사전 작업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의 99% 이상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관 투자자가들이 돈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들 빨리 이제 생각하셔야죠. 아, 비트코인에 내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라도 한번 좀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ETF가 이제 인정이 되면 미국에 있는 나스닥 거래소에 이게 상장이 됩니다. 나스닥 거래소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그냥 내가 업비트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저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상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식으로 주식 나스닥 거래소에서 주식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금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빨라졌습니다, 오히려. 자, 그럼 금융을 미리 답을 말씀드렸네. 자, 여기 보시면 애기 태어날 때부터 이 끝에가 뭐예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게 돈입니다. 그죠? 금융. 근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금융을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고 금융을 통해서 뭔가 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와져 있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금융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의 완성은 저는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 초인가요? 벤처 창업 막 붐일 때 그 우리나라 기술들이 좋은 기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다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금융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금융을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까 금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그 회사의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사실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냥 그 좋은 기술들이 다 사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디지털 기술, 디지털도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완성이 되려면 사실은 금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세계적으로 플랫폼 회사나 디지털 빅테크 회사들이 대부분 다 초창기에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받아서 회사가 큰 겁니다. 자기들이 돈 갖고 처음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완성은 금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특히 중년 이상 이제 되신 분들의 목표가 뭐예요? 시간과 경제, 돈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목표죠. 인생의 목표, 그것도 인생의 목표. 근데 저는 이제 해방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이 경제, 금융을 특히 돈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돈이 그냥 거기서 벗어날 정도만 돼서 안 되고 이제 정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웹 3.0 시대로 회사가 이미 전 세계가 웹 3.0 시대로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갑자기 어려운 말 나왔죠. 웹 3.0. 들어보셨나요 혹시 웹 3.0? 네. 우리 운영진 그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회원님들은 아마 웹 3.0이라는 걸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미국과 일본도 웹 3.0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경제 패권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웹 3.0이 중요하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웹 3.0이 있었다는 얘기는 웹 1.0이 있었다는 얘기죠. 웹 1.0은 뭐냐면 약 1991년 제가 막 이제 직장 들어가자마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때가 이제 웹 1.0이에요. 그때는 그냥 이제 www.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우리가 알면 거기 내가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내가 검색해서 보는 게 웹 1.0이에요. 그 다음에 약 10년 후인 2000년 초부터 웹 2.0 시대가 왔는데 웹 2.0은 뭐예요? 내가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거기다가 글을 남기는 겁니다. 서로 이 플랫폼 회사하고 포탈 웹을 관리하는 회사하고 내가 뭔가를 주고받는 게 웹 2.0입니다. 그래서 쓰기라고 합니다. 쓰기. 인터넷에다 뭔가 내가 정보를 올리는 시대를 웹 2.0이라고 합니다. 그 웹 2.0이 그러면 뭐가 문제가? 굉장히 지금 20년 동안 굉장히 세계가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우리가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뭘 모르면 갑자기 네이버에다 뭐 검색하고 뭐 쉽게 찾을 수 있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뭐 굉장히 편리해졌거든요. 근데 폐단은 뭐였어요? 폐단? 20년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했다는 거예요. 독점.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다 편리해서 내가 이용을 했는데 다 그 회사들에게 뭔가 기여를 해서 회사가 부를 이만큼 창출하도록 다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공정한 이제 공정을 해야 되고 분배도 우리가 내가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를 받아야 되겠다는 게 웹 3.0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대형 공룡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는 다 이제 그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정감사할 때 여러분 보셨죠? 카카오 창업자 불러갖고 막 혼내. 국회의원들이 혼내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죄송합니다. 그러고 우리 몇천억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떻게 그 공룡 플랫폼 회사들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웹 3.0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웹 3.0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터넷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뢰와 보상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웹 3.0 시대는 내가 얼마만큼 창작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 공유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사실 유명한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3.0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가 돈을 받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그 정해진 룰대로 그냥 돈을 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배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 시대는 창작자 중심,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인정되는 그런 창작자 중심의 인터넷 철학이다. 그 웹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20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공룡 플랫폼들이 있다고 생겨났다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고 주주들만 돈 버는 그런 공용 플랫폼 회사들의 오너나 주주들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거기에 기여를 했든지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든지 협력업체든지 여러 회사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다 그 쉐어를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다음에 토큰 자본주의. 이렇게 지금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토큰 경제, 그 암호화폐 경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지금 새로 생기게 되는 게 웹 3.0 시대다.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전에도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미국이나 정부, 일본의 정부까지도 좀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환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막 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00년 초에 인터넷이라는 웹 2.0이 생길 때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번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웹 3.0이 이제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있는 거다. 기회.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조금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과거와 같이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경제활동 하는 거는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되고 이 웹의 대전환기에 맞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탈중앙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디파이가 탈중앙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개념의 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용만 했을 뿐인데 이용자가 이제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이제 탈중앙화가 된다는 얘기는 카카오톡 같이 이렇게 뭔가 회사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개인들이 다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다 개인들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웹 3.0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웹 3.0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걸 3D라고 합니다. 3D. 뭘까요, 3D가? 오늘 주제인 디파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앞에 D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D가 뭐예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됐다는 금융. 두 번째는 탈중앙화된 조직.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 열심히 많이 해서 좋은 데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먹고 사는 게 지금까지의 경제의 어떤 흐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선생님 어디 다오에 소속돼 있어요? 이렇게 아마 물어볼 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자, 우리 여기는 지금 뭐예요? 다 다오 조직입니다. 이 네이즘은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웹 3.0이 이렇게 올 거니까 우리의 조직은 회사가 그냥 무조건 회사가 끌고 가고 회사의 모든 거기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다 회사의 소득 이익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와 있는 회원들에게 다 공유하겠다는 게 다오 조직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탈중앙화 조직이 검색을 해보시면 US 다오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이미 탈중앙화 조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 취미클럽, 동호인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조직이 다 뭘로 가요? 블록체인으로 다 움직여져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 운영이 되는 거지 특정 한 사람이 끌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다오라는 조직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뎁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지금 스마트폰에 앱이 막 20-30개씩 깔려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용을 할지 몰라도 그걸 만든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가 다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정보가 다 가죠. 우리 이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생기는 부가가치 수익은 다 그 앱을 만들어서 만든 사람들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D앱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은 혹시 메타마스크 까신 분? 예, 메타마스크가 전형적으로 뎁입니다.
자, 왜 그러냐? 메타마스크 까실 때 여러분들 이름 들어갔어요? 전화번호 들어갔습니까? 생년월일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게 대비입니다. 또,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중에 브레이브라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셨다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바꿔야 되고, 크롬 브라우저도 아니고 이제는 탈중앙화된 검색 사이트가 브레이브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실무가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창호 강사님한테 여쭤보셔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레이브라는 거를 이제 핸드폰에서도 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깔 수 있고, 브레이브라고 치시면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요. 거기 잘 보시면 외국 그 대다수 나라들이 되는데, 내가 뭔가 거기서 이용을 하고 뭔가 활용을 하면은 포인트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는 내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똑같이 검색을 할 수 있고 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광고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전통 금융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저렇게 은행과 정부가 중간에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고 컨트롤합니다. 자, 그래서 신뢰를 우리는 중앙기관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거래한 거예요. 믿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뭔가 믿고는 거래했는데 수십 년, 3, 40년을 내가 이용을 해도 도대체 나한테 뭐 큰 그 이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이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런데 은행 거래하면서 그냥 내 돈을 안전하게 그냥 맡겨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2, 3%, 3, 4% 받아갖고 어떻게 그게 그 돈을 벌겠어요. 물가는 지금 뭐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금융은 누구를 믿고 거래하냐? 디파이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된 기술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기술을 믿고 거래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소프트웨어, 코드, 뭐 이런 암호 코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하고 거래하고 개인 간에 거래하고 하는 게 디파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하시나요? 우리 안개기시 사장님이 열심히 화면을 막 열심히 보시는데 이해 가시나요?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금융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금융혁명이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농협을 믿고 내가 돈을 예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다. 그럼 농협은 지금 간 데마다 다 있어요. 전국에 시골에 가도 농협 다 있어요. 그럼 그거 건물 땅 사야 되지, 거기 건물 짓고 거기 직원들한테 다 그 돈이 나가잖아요. 고정비.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가는 게 뭐예요? 전산 투자가 엄청나게 됩니다. 1년에 몇 천억씩 됩니다, 전산이. 각 은행마다, 각 증권회사마다. 그럼 그 돈을 다 누가 냈어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줬나요? 누가 냈어요? 우리가 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해 가시죠, 이제 조금 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전통금융 서비스의 한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규제 강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금융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정부의 규제가 없었잖아요. 정부 규제가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불문하고 정부에서 다 규제화 시켰고 그 규제 안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었으니 게 이 금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생력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자생력이라는 게 아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고객지향이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 안에 규제 틀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맞게 금융기관도 운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객은 그냥 이용하는 단순 이용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지향이라는 건 정책 자체가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아마 가보신 분 계시니 몰라도 내가 마음대로 계좌 개설할 수 있어요? 네.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도 하고 하려면 또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예. 또 특히 뭐 이런 새로운 상품들의 이런 걸 개발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몇 개월씩 걸려요. 뭐 금융감독원, 위원회 뭐 승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게 복잡한 절차에서 누가 고객을 위해서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개기관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개기관한테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 다음에 좀 투명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투명하기조차도 안 해요. 우리 사장님이 가서 어디다 돈을 예치했는데 그 돈이 예를 들면 펀드로 이제 ETF 아까 말씀드렸죠. ETF를 증권회사에다 내가 한 5천만 원 넣었는데 ETF가 도대체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수익이 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나중에 내가 찾으러 갔을 때 결과만 알아요. 네. 그 정도로 불투명하다. 이게 한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가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있어야지만 이제 디파이가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지 그 모든 기능 자체를 중개기관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파이가 가능한 겁니다. 디파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허술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새로운 이 시스템에 계속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가능한 거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디파이가 왜 좋은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통금융의 한계 있죠? 그 한계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게 디파이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탈중앙화를 통한 이제 신뢰 확보. 이제 내가 무작정 중개기관을 믿고서 거래했지만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필요가 자체가 없는 트러스트 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믿냐 안 믿냐가 아니고 이제 무조건 그냥 당연히 그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를 믿고 거래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높은 효율성. 그 다음에 중개기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효율적이죠. 내가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3% 이자를 받았다면 30%, 5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디파이의 속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접근성. 뭐 아무나 다 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디파이 상품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접근성이다. 높은 접근성. 그 다음에 결합성. 좀 전에 아까 제가 3D 중에 맨 마지막에 뎁스라는 거 있잖아요. 뎁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품이든지 디파이 상품을 갖다 내가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디파이 상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디파이는 아직 이제 작동이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 작동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내가 토큰이나 가상화폐를 다 수합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항공에 제가 마일리지를 갖고 있어요. 마일리지를 한참 쌓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타야 돼요. 그럼 대한항공에 쌓여있는 포인트 마일리지를 내가 아시아나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게 지금 전통금융입니다.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근데 지금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갔다가 그냥 대한항공 마일리지 갔다가 아시아나 비행기 티켓 할 때 내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합성 금융레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그 보이는 중개기관을 믿고서 거래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스템,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이 오히려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히려 시스템 운영이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메타마스크 개설할 때 개인정보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개인정보 노출이 이제는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근본적으로 이제 방지할 수 있다. 내 정보는 내가 이제 관리하고 컨트롤한다. 이게 지금 이제 웹 3.0 시대의 경제 활동입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었고 이게
좋은지 아는데도 활성화가 안 될까요?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좋은 것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남 돈을 빨리 좀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시작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좋은 기술과 이 좋은 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이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 네이즘 컴퍼니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이런 패단 문제점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정적인 그 금융 우리 안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건 다 디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개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파이 시장이 2, 3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문제가 생겼죠. 이슈 및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러그풀이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 그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먹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심했다. 그걸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러그풀 이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문제가 됐는데 어떤 현실적인 법에 의해서 그것을 환수하거나 규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아직 미비돼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나 그걸 만든 사람들을 분석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 그냥 이게 뭐 좋대 이거 하면 돈 번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그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사고를 저렇게 많이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만들었고 어떤 회사에 어떤 경영 철학으로 만들었고 미래의 비전은 뭔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는 앞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자체가 나오기도 전에 막 이 시장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막 활성화되면서 규제 자체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 그래서 지금 이 SEC가 저렇게 이제 아예 이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면 안 되겠다. 뭔가 그냥 욕을 먹더라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지금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규제, 말씀드렸죠. 아까 규제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누가 책임 있는지, 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사실은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는 규명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남미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몰라도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가 이제 아주 손쉽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마다 규제가 다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그 프로젝트를 규제를 시키기가 굉장히 적용시키기가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디파이 시장에 이제 2, 3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문제가 된 게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규제가 까다롭고 정부에서 모든 이 법을 통제하는 나라는 사실은 이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 정부에서 알지만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다음에 설명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 나왔습니다. 자, STO라는 걸 올해 2월 6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 STO가 돈 된다 해서 이제 증권사, 은행들도 지금 그동안에 이게 디파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STO에 지금 굉장히 많이 참여들 하고 있다. 자, 입법 정책 세미나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오늘 아침 21일이죠. 오늘 아침 제가 세종텔레콤이라는 부사장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STO가 경제 활성화 단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STO가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예탁결제원 사장이 이제 올해 안에 연내 STO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파이는 좀 잠깐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그래서 공부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바로 우리 눈앞에 오는 디파이의 하나의 상품 아니면 이제 전통금융과 디파이가 연계되는 게 이 STO라는 겁니다. 자, 그럼 STO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걸 토큰 증권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증권형 토큰이니 무슨 토큰이니 막 여러 단어를 다 썼었는데 정식으로 토큰 증권이라고 아예 금융위원회에서 딱 확정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의 개념과 전망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O라는 거는요, 시큐리티, 앞에 시큐리티라는 말. 시큐리티는 증권이라는 말입니다. 증권. 안전하다는 말에서 나온 증권인데, 증권 토큰 오퍼링이라는 뜻입니다. 자, ICO라고 들어보셨죠? ICO. 이니셔티브 코인 오퍼링. 그래서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자금을 모은 거를 ICO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내가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하는 걸 IPO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STO라는 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STO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SEC가 그 바이낸스나 그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가장 큰 이유는 뭐를 위반했다고 하냐? 야, 너네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야. 무슨 소리야. 증권인데 왜 증권 허가도 안 받고 거래소에 상장도 안 시키고 너네가 마음대로 거래소에서 막 그거를 사고 팔아. 이거를 지금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59개인가를 지금 아예 딱 명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폴리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건 증권이야. 이렇게 아예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듯이 이게 토큰이 아니고 이제 증권이다고요. 증권 개념으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효과 및 의미는 뭘까요? 자,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굉장히 이제 다양화됩니다. 앞으로 이 상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100억짜리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융기관에 30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러니까 추가 대출 받으려니까 뭐 회사 재무제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돼. 그럼 그 회사가요, 나머지 70억 가지고 STO를 발행하는 겁니다. STO를 발행해서 뭐 100개로 나누든지 50개로 나누든지 쪼개서 발행을 해서, 그러면 이제 회사는 그냥 그 공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회사 땅도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거를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그냥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굉장히 이제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그럼 투자하냐? 뭐 부동산, 좀 전에 부동산, 뭐 비상장 주식, 미술품, 와인, 이런 데다가 이제 개인들도 또 기관 투자자들도 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럼 와인을 한번 예를 들을까요? 와인으로 와인에다가 무슨 투자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마트에서 사먹는 2, 3만 원짜리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와인이 있습니다. 몇십 년 된 와인.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와인 투자해서 한 1, 2년 후에 내가 1억을 좀 만들고 싶은데 5천만 원이 없잖아요. 예? 그럼 그 5천만 원짜리 와인을 10개로 나눠.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씩. 500만 원, 내가 500만 원 있으면 5천만 원짜리 와인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이 1년 뒤에 1000만 원이 되면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이제 금융권, 전통 금융권과 이제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쪽에 이제 아예 공식화된 융합의 이제 첫 단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 토큰 증권을 가장 먼저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하에 이제 디파이를 이제 실험하는 첫 번째 실험 단계다. 그래서 이게 STO가 잘 돼서 활성화되면 앞으로 디파이 시장도 점점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는 겁니다. 그동안엔 굉장히 수익률은 줄지 몰라도 토큰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할 때 굉장히 리스크 있잖아요. 리스크. 근데 이 STO는 이제 법에 딱 규제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통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유통 자체가. 내가 아까 와인에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한 6개월 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팔아. 그러면 한 7, 800만 원에 내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도 굉장히 용이하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네이즘 컴퍼니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네이즘 컴퍼니는 소비형 플랫폼을 약 2년 정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소비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형, 소득도 플랫폼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이게 순환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이게 깨졌지? 진정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전과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누구나 이제 이용만 하면, 그러니까 소비 플랫폼이든 그 소득 플랫폼이든 뭔가 이용만 하면 혜택을 보는 소비 생태계를 오랜 기간에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소비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놔 있고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비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2.5배의 질 높은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네이징 컴퍼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하면 우리가 돈 쓰는 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쓸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최대한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비는 즐겁고 행복한 소비 활동이다. 아마 생태계를 잘 이용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할 텐데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생태계. 그러면 이제 우리 OKN 굿? 네, 거기 생태계에 지금 쌀, 보리새우, 또 이렇게 가공식품 이런 거 먹거리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 제가 먹을 때도 행복하고 즐겁지만 선물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쌀 만약에 10kg 얼마예요? 47,000원. 10kg. 47,000원. 네. 그러면 5만 원이라고 그래요. 5만 원 결제하면서 내 실제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2만 원 들어갔지, 2만 원. 네, 40%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과거에도 똑같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돈을 쓰는데도 고민 안 하고 또 그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선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이런 이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경쟁력이라 하면 이런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야를 배워서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시대가 이제 웹 3.0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자녀, 손주, 손녀들 있잖아요. 그 지금 젊고 어린 사람들한테 이 웹 3.0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은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인터넷이 웹 3.0으로 간대.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그럼 할머니 그게 뭐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너 그거 한번 좀 공부 좀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그냥 그 취직할 생각은 무조건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공부하면서 좀 네 시야를 넓혀가. 이런 이제 개인의 경쟁력 높여가고 또 생활도 우리의 소득 수준, 소비 생활 이런 것도 지금 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네이즘을 알기 전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젊었을 때는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돈 들어오는 수입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데 내가 써야 되는 거는 과거하고 똑같이 써야 돼. 그 마음이 불편하다고. 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새롭게 바뀌는 것이 개인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네요. 네이즘 비전 같이. 자, 이제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 나오는 아토랩스는 블록체인 기술. 좀 전에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죠.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된 아토랩스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약 1년 동안 고수익, 엄청난 수익을 낸 그 전우치 디파이 플랫폼과 이 아토랩스가 이제 연계돼서 그동안에 우리가 쌓여져 있는 거기에 자산들을 얼마든지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소비 생태계와 이제 플랫폼이 연계돼서 이제 그 안에서 바깥에 굳이 내가 눈을 안 돌려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이제 그럴 날이 조만간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생태계를 이용하고 하면 연금성 소득을 계속 늘려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회사가 아니면은요. 그동안에 제가 기초생활연금이든 뭐든 공무원이든 연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연금이 늘어나나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공무원 생활 하지 않고 교사 생활 하지 않고 뭐 직장 생활 하지 않았는데도 이 안에서 있는 생태계만 내가 꾸준하게 이용하면 그 연금성 소득으로 생각되는 그런 수입이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엄청난 비전과 가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생태계가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한번 그냥 내용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쇼핑몰이 뭐 쿠팡이나 이런 대형 쇼핑몰하고는 아직 차이가 좀 있고 종류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늘어나서 이 쇼핑몰만 이용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마지막에 나오네.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가장 큰 자산이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내가 계속 그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샀잖아요. 사고 계속 감가상각되고 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감가상각이 없는 내 원래 있는 자산은 유지를 시키면서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줄기세포라는 것도 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및 핸드폰. 그 다음에 최근에 뭐가 생겼어요? 종합 렌탈 서비스. 저는 요즘에 이제 집사람하고 그 렌탈 이제 이용할 것들을 막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렌탈 이용하면 사실은 이제 잘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고 밑에 보면은 카드 무슨 가격이 있어요. 어떤 거는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잘 알아보시면 이제 아마 카드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카드를 월 얼마 정도 쓰면은 월 렌탈료를 줄여준다. 어떤 거는 뭐 5,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셔가지고 렌탈만 잘 이용하셔도 우리 여기서 나오는 NC 충분히 그거 가지고 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리 바꿀 수도 있고 좀 좋은 것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생태계만 잘 활용하고 이용해도 어떻게 돼요? 예, 우리의 연금성 소득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삶의 질도 높아진다. 예. 이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 쌈짓돈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내가 어쩔 수 없이 빼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이 계속 줄어가. 안타깝잖아요, 그럼. 그걸 유지하면서 내가 생활하던 데는 생활의 질은 오히려 또 더 높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네이즘 컴퍼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이거 하나에 다 금융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금융 안에. 단순히 그냥 내가 금융기관에 넣어서 이자 몇 프로 받는 그것도 금융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전부 금융인데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런 금융 경제 교육, 경제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스마트화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이제 힘들게 살지 않도록 이런 이 시스템을 잘 설명드리고 활용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